안녕하세요. 세입자 보호를 작정한 공인중개사 세보공입니다. 세보공. 올해로 벌써 23년 차 공인중개사인데요. 제가 31살, 그러니까 2001년도 월드컵 시작하기 바로 1년 전 공인중개사를 취득했으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은퇴했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이번에 좀 TV 틀 때마다 난리 난 게, 저번 땐 부천하고 강서구 뭐 하곡동 이런 데가 막 전세 사기 나와가지고 뭐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어제 엊그제부터 또 수원의 전세 사기라고 해갖고 9시 뉴스라든지 여러 뉴스 틀 때마다 수원 전세 사기가 키워드로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세입자로서 이렇게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쓴다면 제가 당할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당하겠더라고요. 생각 없이 그냥 계약서 쓰면 23년 차 공인중개사임에도 불구한 저마저도 당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계약서 써야겠는데 어떡하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재수 없으면 걸리겠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경험을 살려서 제 지식과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한번 어떻게 하면 공인중개사라든지 임대인들을 저희가 세입자 입장에서 잘 컨트롤해서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전세 사기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그걸 생각해서 제가 포인트로만 뽑아볼게요. 저 같으면 먼저 공인중개사 집을 막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계약서를 맺어요. 첫 번째, 저는 반드시 임대인하고 대면 계약할 겁니다. 계약서를 쓰다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많잖아요. 주인을 아니까 계약 때는 너무 시간이 없다. 위임장 다 줬다 해서 계약금을 걸 때는 비대면으로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양보. 계약금 걸고 계약서 쓸 때는 오케이. 그러나 반드시 특약사항에 나눠서 마지막 잔금 치를 때는 반드시 대면 계약한다고 요구해야죠. 공인중개사한테. 저는 잔금 치를 때도 주인이 오지 않는 비대면 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왜? 비대면 계약하면 뭔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속일 수 있어요. 사실 진짜 임대인이 아닌데 가짜 신분증, 가짜 인감도장, 또 인감증명서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도 정보를 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속습니다. 임대인이 말만 먹으면. 또 하나 위험성. 공인중개사가 속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그리고 세입자를. 왜? 그냥 임의의 제3자의 임대인 세워놓고 그분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다 위조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진짜 집주인의 위임을 받은 것 마냥 해버립니다. 실제 진짜 임대인은 모르죠. 자기 집이 계약되고 있는 줄. 근데 공인중개사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을 좀 없애기 위해서라도 제 친척이나 제 가족이 계약서를 맺는다. 잔금은 꼭 임대인하고 대면 계약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집이 적정한 전세율인지, 보통 적정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실거래가, 국민은행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주택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아파트는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빌라는 조금 가격을 추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 아무튼 국민은행 가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실거래가에 대해서. 그러면 그 실거래가에 대해서 한 50%, 60% 정도 내 전세 가격이 해당이 되는지. 근데 요즘 깡통 전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집을 딱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에요. 그런데 6억에 계약했어. 괜찮네. 6억짜리면 실거래가 10억인데 6억이면 아무리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1차 100%에서는 그냥 유찰될 테고 그다음에 80%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크겠죠. 80%. 80%도 아니라면 64%, 그다음 3차 64%는 분명히 낙찰될 가능성이 클 거예요. 서울에 있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깔려 있어. 10억짜리 집인데 2억, 3억. 2억, 3억이니까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입하는 20, 30%는 요즘 어떤 집에도 다 근저당 깔려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로.
10억짜리 집인데 2억, 3억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채권 최고액 한 110% 금액 해갖고 2억 2천 또는 3억 3천 이렇게 깔려 있겠죠. 그러면 내 집이 한 5억이니까 6억이니까 뭐 2억 얼마에다가 내 집 전세 보증금 5억이면 한 7억 2, 3천 될 테고, 그러면 경매 넘어가도 뭐 100%안 된다고 80% 한다고 8억이니까 내 보증금은 온전히 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왜? 선순위 근저당 금만 빼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그 운영하는 운영비도 먼저 다 선순위로 빼갈 거고요. 경비로. 또 집주인 임대인이 경매까지 넘어갔으니 세금 잘 냈겠어요? 세금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국세나 지방세 같은 돈 밀렸으면 국가가 얼마나 그런 거 잘 챙기니까 자기들 거는 먼저 다 선순위로 다 국세 지방세를 뺐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그전만큼 뺍니다. 그 나머지 금액에서 제 금액이 이제 변제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또 고민해야 될 게, 거기가 예를 들어서 다른 다세대 주택이야 또는 다가구 주택이야. 그래서 여러 집이 임차를 들어가 있어. 그러면 임차 들어가 있으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도 먼저 싹 뽑을, 나보다 후수임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변제 금액도 다 뽑을 테고, 그리고 나머지 들어간 순서대로 확정이자 받은 순서대로 해서 배당금을 설정할 때고, 안분 계산으로. 그러면은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뭐 한 2천, 3천 남겠지 하고 계약을 벌써 한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선순위 있으면 인정해요. 그리고 인정하는데 여러 가지 다 공제되어질 것을 감안하고 80%의 낙찰될 걸 생각합니다. 10억이면 8억에 낙찰될 걸 생각해서 선순위 근저당권 2억 빠져나간다 하면 최소한 내 금액까지 보증금까지 합쳐서 6억에서 7억 정도만 되게끔, 그래야 여러 가지 경비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제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의 생각은 좀 하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 더 사고 날 확률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는 요즘 대부분 사고는 이것 때문에 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집 한 채, 두 채 또는 세 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 많아요. 그냥 애교입니다. 그 정도는. 임대사업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 두 채 또는 세 채 정도 임대매물로 등록되어 있는 임대사업자 많아요. 어느 정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개인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임대사업자. 집도 막 한두 채, 세 채가 아니야. 막 10채 이상, 어쩐 데는 100채, 200채, 300채. 장난 아니에요. 한 구 안에 법인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 집주인이 된다? 저는 제 자식이 그런다고 하면, 제 부모님, 형제자매가 한다면 절대 계약하지 말라고 해요. 왜? 법인이면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뭔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사업이 좀 안 돌아갔다, 세금 못 냈다, 또는 이자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근저당 부동산에 다 저당했나는데 또 이자 못 갚는다. 그러면 은행이 또 임의경매를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매를 걸면 한두 채가 경매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집은 안전할까요? 아니죠. 이미 경매에 들어갈 정도 되면 이자를 못 갚을 정도가 돼버렸다고 한다면 다른 집에 깔려 있는 자기 명의의 임대 매물로 등록되어 있는 다른 집의 대출에 대한 이자는 갚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도미노로 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그 사람이 뭐 공인중개사가 법인채예요, 막 집이 몇 채예요, 집이 10채, 20채예요, 100채예요, 더 불안한 거죠. 왜? 한두 채만 사고 나도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나 뭐 다 그래도 선순위 계산해서 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배당금만으로도 내 주택은 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 계산해서 들어가서 괜찮아요. 괜찮을 수도 있겠죠. 한데 경매로 들어가는 과정이 1년, 2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는 게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내가 혹시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 여기에서 또 무슨 뭐 변수가 또 생겨버리는 거 아닌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으면은 뭐 임대사업자라고 해요. 근데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임대사업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막 10채가 넘는 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저는 못하게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막 전세 사기로 난리가 나서 지금 뭔가 법 개정이 됐을 것 같죠.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 법인 임대사업자하고는 계약하기가 싫어.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 뭐
대법원 등기 사이트 가고 이 사람이 법인 임대 사업자입니까 아닙니까? 알 수 없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면 공인중개사 부탁하면 공인중개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법적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세금을 연체되어 있는지 안 연체되어 있는지는 공인중개사에게 알아볼 수 있게끔 제도 개정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 그것도 완전히 법으로 올라와 있지 않죠. 그러면 지금 뭐 변한 게 뭐냐? 없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임대사 법인 임대사업자인지 알 수도 없어요. 다만 이런 거를 통해서는 알 수 있어요.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구청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세 계약을 맺으면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구청에서 받아들인 계약서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고 따로 있어요. 보통 부동산에서 일반 계약서가 있고 또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법인 임대사업자에게는 반드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요. 안 그러면 인정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거기 부동산에 갔는데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법으로는 알 수 없으나 이런 걸 요구해야죠. 공인중개사한테. 저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법인 임대사업자 또는 집이 막 10채 이상 이런 임대사업자고는 계약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특약사항에다 써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사람이 그것이 아님을 확증한다라는 특약사항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혹시나 법인 임대사업자야. 내가 지금 마침 계약하려고 했던 그 주택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하게 되는 거네. 그러면 내가 불리하겠구나. 나중에 이게 잔금 치러지고 나더라도 민사상 형사상 내가 법인 사업자인 내가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럼 계약을 안 하려고 하겠죠. 왜? 문제가 커질 테니까. 좀 순한 사람, 좀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계약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렇게 특약사항에다가 법인 임대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한다. 라고까지 넣어주라고 할 정도면 법인 임대사업자는 딱 느낌이 올 거예요. 이 사람하고 하면 내가 쉽지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인중개사한테 요구한다고 한다면 전세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또 한층 낮아지겠죠. 또 마지막 하나 더. 이런 사건도 참 많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특약사항에 선순위 권리설정 금지 특약이라고 있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가끔가다 이런 사고 났다고 하죠. 오늘 잔금 치렀어. 보증금, 잔금 다 줬어. 그리고 오늘 동사무소 가서 죄송합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맺었어. 그러면 확정일자 맺었다는 거는 내가 공적 부서에 제가 저라는 사람이 이 동네 이 동에 입주했습니다라는 거를 거기에 도장 찍는 거거든요.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근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부로 내 보증금이 대항력이 생겨서 다른 후순위 권리한테 이길까요? 안 돼요. 그날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내 확정일자가 대항력이 생겨서 다른 근저당권한테 이기는 거예요. 저당권한테 이기는 거예요. 그날 발생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다음 날 발생하게 돼 있어. 이 법이.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오늘 임대인이 저랑 계약을 잘 해놓고 저는 이제 오늘 집계약 끝났다.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끝냅니다. 근데 집주인은 이미 사전에 법무사 다 고용해가지고 준비해놨어. 서류도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오늘 잔금 딱 받고 오늘 대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권 대출은 오늘 날짜로 확 들어와 버려. 잔금 끝난 시간으로. 그러면 저보다 하루가 빨라 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 확정일자 받고 중개사무소에서 다 도장까지 찍고 확정일까지 다 받은 사람이 밤 4시, 5시경 다시 대법원 사이트 가서 등기부 등본 뽑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날 잔금날 아침에 등기부 등본 뽑아봤으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근데 그 믿는 마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특약사항에다가 선순위 권리 설정 금지 특약, 즉 확정일자 다음 날짜까지 저의 그 날짜보다 선순위로 되어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이나 대지에 저당권 등의 임차인 보증금에 우선하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선순위 권리 설정 금지 특약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하나 위험성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신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법으로 이 사람이 법인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우리 세입자나 공인중개사가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니까 우리 세입자들이 더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챙겨서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도 더 신경 쓸 것이며 임대인인 그분도 더 여러 가지를 더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혹시라도
그 정말 다가오지 않아야 될 그런 전세 사기의 덫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머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임대인과 대면 계약, 특히 잔금시. 임대인과 대면 계약, 특히 잔금시. 두 번째가 임대인이 법인 임대 사업자인지, 또 표준 임대 계약사. 표준 임대차 계약사. 임대인이 법인 임대 사업자인지 확인 여부. 또 키워드가 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이거 한번 의심해야 돼요. 이 정도. 세 번째가 적정한 전세료인지, 왜 경매로 넘어갔을 때까지도 가정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이라든지 이 사람이 체납되어 있는 국세, 지방세 같은 걸 다 공제하더라도 내 보증금은 안전한지, 내 집이 실거래가 100%로 경매당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80% 또는 64%까지 2차, 3차까지 유찰될 가능성을 담아두고 내 전세 보증금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계산까지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적정한 전세율인지, 경매 대비해서 적정한 전세율인지, 선순위 근저당권 생각해서 선순위 경매 대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죠? 특약사항에 기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특약사항 기비. 특약사항 선순위 금지 설정, 선순위 권리 설정 금지하는 거. 선순위 권리 설정 금지 특약. 선순위 권리 설정 금지 특약. 이렇게만 딱 해버리면 내용이 애매모호하니까 그걸 반드시 써야죠. 임차인의 그 확정일자, 그 다음 날까지 나의 동의,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키워드를 넣어놓을까요? 임차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다음 날까지, 확정일자 다음 날까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 주택 및 대지에 선순위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못한다. 만약 위반 시 즉시 계약은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폐지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땡땡땡원을 지급하는 걸로 한다. 위반 시 즉시 계약은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는 것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손해금 땡땡땡원은 임대인이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이 정도 해놔면 아마 더 안전할 겁니다. 요 네 가지를 머릿속에 꼭 넣으셔가지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 맺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